할머니, 빨리 도망쳐요. 빨리요. 목욕탕에서 순옥의 등을 밀던 때밀이 아줌마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저 짓궂은 장난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탕 안을 훑는 저승사자 같은 여자들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 그 귓속말이 자신의 목숨을 구할 마지막 동아줄이었다는 것을요.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백년 목욕탕의 온탕 안은 언제나처럼 할머니들의 이야기꽃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순옥은 가장 좋아하는 창가 자리에 몸을 담근 채 가만히 눈을 감고 물의 온기를 느꼈죠. 이 목욕탕에 매주 들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머, 순옥이 왔구나. 오늘따라 더 뽀해 보인다. 옆에서 몸을 담그고 있던 복순 할머니가 등을 툭 치며 반갑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순옥은 그 손길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순 언니도 일찍 왔네.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몸이 뻐근하네. 여기 오니까 뼈마디가 다 녹는 것 같아. 말도 마. 어제는 무릎이 쑤셔서 잠을 다 설쳤지 뭐니. 근데 순옥아, 아들 강식이는 요즘 어때? 복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순옥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습니다. 에휴 언니, 말도 마. 요즘 경기가 영 아니라나 봐.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데도 일자리 구하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내 속이 다 까맣게 타들어가. 순옥이 긴 한숨과 함께 하소연했어요. 요즘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리 집 막내 손주놈도 번듯한 대학 졸업하고도 몇 년째 방구석에서 뒹굴고 있잖아. 내 속이 아니야. 다른 쪽에서 듣고 있던 말자 할머니가 대화에 끼어들며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들의 대화는 금세 자식 걱정으로 옮겨갔죠. 그건 그렇고 옆 동네 김순자 할머니 소식은 들었어? 글쎄,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들어갔다지 뭐야. 어머나, 정말이야? 그 양반이? 지난달 장터에서 봤을 때만 해도 얼마나 정정했는데. 순옥이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진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짐 싸서 모시고 갔다더라. 차 탈 때 순자 할머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도 자식들이 냉정하게 차에 태워버리더래.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할머니들의 수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순옥은 탕에서 몸을 일으켜 세신을 받으러 갔습니다. 익숙하게 때밀이 침대에 눕자 낯익은 얼굴이 수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여성은 40대 중반의 세신사 오민영이었습니다. 이 목욕탕에서 일한 지 3년이 넘은 그녀는 꼼꼼한 손맛과 상냥한 성격으로 할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죠. 우리 민영이 오늘도 고생이 많아. 잘 부탁해. 순옥이 침대에 편안하게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민영이 싹싹하게 대답하며 따뜻한 물에 떼수건을 척척 적셨습니다. 목욕탕 안은 할머니들의 웃음소리와 물장구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민영의 야무진 손길에 순옥은 스르르 잠이 올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등을 한참 밀던 민영의 손길이 갑자기 뚝 멈췄습니다. 왜 그러니? 팔 아파? 순옥이 고개만 살짝 돌려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은 대답 대신 굳은 표정으로 목욕탕 입구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할머니, 민영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순옥을 불렀습니다. 응?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옥이 상체를 일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욕탕 입구로 여자 2명이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목욕하러 온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빳빳한 흰색 유니폼 차림이었죠. 그들은 차가운 눈으로 탕 안을 휙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녀는 재빨리 순옥의 귀에 자신의 입을 바싹 가져다 댔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치세요. 어서요. 뭐, 도망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순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묻기도 전에 민영이 다급하게 할머니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어서요. 저쪽 뒷문으로 빨리 뛰세요. 빨리. 민영의 목소리는 절박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순옥은 수건 한 장만 겨우 몸에 두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을 아랑곳하지 않고 뒷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죠. 어머, 저 할머니 왜 저래? 무슨 일이야? 주변에서 목욕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 더 빨리요. 민영이 외치며 순옥의 뒤를 따랐습니다. 순옥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겨우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탕 안으로 들어온 유니폼 차림의 여자들은 사우나실과 탈의실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어딜 간 거야? 한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놓친 것 같아. 이미 빠져나갔나 본데? 다른 여자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했죠. 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목욕탕을 나갔습니다. 뒷문 밖 좁은 골목길에서 순옥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젖은 몸으로 찬 바람을 맞으니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영이 급히 따라 나와 챙겨온 옷가지를 순옥의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민영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저 여자들은 누구고 왜 내가 도망쳐야 했던 거야?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선 옷부터 입으세요. 이러다 감기 걸리세요. 민영은 순옥에게 옷을 입혀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목욕탕 안은 언제 소동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차가운 시멘트 벽에 기댄 순옥은 방금 전 목욕탕에서 벌어진 일이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난 뒤에도 순옥의 표정은 여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영이 그런 순옥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리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선 숨부터 크게 쉬어보세요. 민영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왜 도망을 쳐야만 했던 거야? 순옥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영은 혹시 누가 들을세라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순옥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아침부터 저 이상한 여자들이 목욕탕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렸어요. 딱 봐도 손님은 아닌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지켜봤다고?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 점심에 목욕탕 앞에서 할머니 아드님이랑 며느님을 봤어요. 그 말에 순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민영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자들이랑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몰래 다가가서 들었는데 민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순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순옥은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뭐라고 하던? 오늘이 기회다.
오늘은 꼭 요양원에 넣어버려야지 하는 소리를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는데 진짜 저 여자들이 목욕탕으로 들어온 거예요. 민영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옥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자라고 믿었던 아들이었는데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오늘은 저희 집으로 가요. 이런 상태로 집에 돌아가시면 위험해요. 민영이 거의 울상이 되어 순옥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고맙다, 민영아. 정말 고맙다. 순옥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민영의 작은 원룸에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된 순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순옥은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하다. 오늘따라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얼마만이지? 안개가 낀 것처럼 늘 뿌옇고 멍하던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개운했습니다. 그 순간 매일 아침 며느리가 살갑게 웃으며 챙겨주던 혈압약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약 때문이었을까? 생각해보니 서희가 그 약을 챙겨주기 시작한 뒤부터 자꾸 깜빡깜빡하고 정신이 흐릿해졌던 것 같은데 끔찍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밤새도록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지만 순옥은 받지 않았습니다. 액정에 번갈아 뜨는 내 아들 강식이 예쁜 며느리라는 이름이 오늘따라 섬뜩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순옥은 마침내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젯밤부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 강식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영이 집이다. 순옥은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 집에는 왜 가 계세요?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모시러 갈 테니까. 전화를 끊자 민영이 걱정되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가셔도 괜찮겠어요? 응, 가서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민영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전화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아들 강식과 며느리 서희가 차를 끌고 숨을 헐떡이며 민영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어머님, 세상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서희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눈가를 붉히며 달려왔습니다. 또 이렇게 말도 없이 길을 잃으시면 어떡해요? 저희 애간장 다 녹이실 셈이에요? 강식이 과장된 몸짓으로 가슴을 치며 걱정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 소란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거나 집 밖으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가끔 이러십니다. 죄송합니다. 강식이 옆집 아저씨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며 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저희랑 집에 가요. 네. 그래, 집에 가자. 순옥이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영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괜찮다, 민영아. 정말 고마웠어. 순옥이 민영의 손을 힘주어 꽉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가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혈압이 높으시니까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살갑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이 오늘따라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응, 고맙다. 순옥은 약을 받아들었지만 입에 넣는 척하며 재빨리 손바닥 안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약을 먹지 않은 순옥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온몸으로 직감하게 되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순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 장롱을 열고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경찰 제복을 입고 늠름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사진 속 남편을 어루만지며 읊조리는데 문득 남편이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밤늦게 사건 서류를 뒤적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우는 소리만 해서는 아무것도 못 지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증거부터 찾아야지. 어디든 증거는 남아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자 순옥에 떨리던 손이 서서히 멈췄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눈빛이 서서히 분노로 그리고 이내 단단한 결의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 뒤 순옥은 지난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약들을 주머니에 챙겨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백년목욕탕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도망치던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민영을 찾은 순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영아, 나 좀 도와줘야겠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백년목욕탕의 구석진 평상에 순옥과 민영이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목욕탕의 열기와는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맴돌았죠. 순옥이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민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살갑게 웃으면서 내 손에 쥐어주던 혈압약. 며칠 동안 먹는 척하면서 몰래 모았어. 순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약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민영이 봉지 안에 흰 알약들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섣불리 단정하기는 두려웠거든요. 짚히는 게 있으면 확인을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근데 이걸 어디 가서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어. 바로 아랫동네에서 약국하는 친한 언니가 있는데 알아봐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민영이 확신이 없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 되겠다. 같이 가자. 알아는 봐야지. 순옥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목욕탕을 나섰습니다. 민영을 따라 도착한 약국은 작지만 아주 깔끔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약사가 반갑게 민영을 맞이했죠. 어머, 민영아. 웬일이야? 언니, 혹시 이 약 혈압약 맞는지 봐줄 수 있어? 민영이 조심스럽게 순옥이 챙겨온 약 봉지를 건넸습니다. 순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약사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약사는 알약을 하나 꺼내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약 일반 혈압약이 아닌데? 모양이나 각인을 보니 특정 신경안정제 계열 같은데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약이야. 약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혈압약이라고 매일 챙겨줬는데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혈압약이 아니에요.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유통될 수 없는 신경 안정제 같아요. 그 말은 순옥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박혔습니다. 신경 안정제라고요? 네. 이게 신경 안정제가 맞다면 꾸준히 복용하시면 사람이 점점 멍해지고 기억력 감퇴의 판단력까지 흐려져요. 심하면 치매 초기 증상과 아주 비슷해지고요. 약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순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온몸이 떨려와 옆에 있던 민영의 팔을 붙들지 않고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그럼 우리 강식이가 일부러 이 약을 나한테 먹였다는 건가? 약국을 나온 순옥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할머니, 이걸 대체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은 걸까요? 민영이 순옥의 어깨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영의 머릿속에 목욕탕 손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얼마 전에 목욕탕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며칠 전 시장 앞 다방에서 할머님 아드님 내외가 웬 낯선 남자랑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요. 그 말에 순옥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가보자. 두 사람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안고 서둘러 만남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세월을 말해주는 다방은 오래된 동네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녹화되는 카메라가 있나요? 저희가 며칠 전 영상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요. 민영이 다방 주인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카메라? 아이고, 그런 골치 아픈 걸 우리가 뭐하러 달아요.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보던 다방 주인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설치했다가 손님들끼리 싸움이라도 나면 경찰서만 들락날락해야 하는데 딱 질색이야.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그럼 혹시 며칠 전에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바쁘니 그만 가봐요. 다방 주인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순옥과 민영은 허탈한 표정으로 다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했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떡하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민영이 울상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보구나. 순옥이 긴 한숨을 내쉬며 다방 앞간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막막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순옥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방 바로 맞은편 국밥집 처마 밑에 달린 동그란 카메라가 순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영아, 저길 좀 봐. 순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네, 어디요? 저기 국밥집, 카메라가 있어. 다방 입구를 똑바로 비추고 있잖아. 순옥의 손가락 끝을 따라간 민영의 눈도 커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국밥집 카메라는 정확하게 만남 다방의 입구를 향하고 있었죠. 어머나, 정말이네요. 다방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전부 찍혔겠어요. 두 사람은 망설일 것도 없이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무심한 표정으로 커다란 솥에 담긴 국밥을 적고 있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이 시장의 터줏대감처럼 보이는 그녀가 바로 정미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위아래로 한번 쓱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국밥 드시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가게 밖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 말에 미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보아하니 복잡한 일 같은데 나는 남의 집 일까지 신경 쓰며 살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순옥은 할 말을 잃고 실망한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끓고 있는 국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에 순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괜한 부탁을 드렸네요. 순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국밥 한 그릇만 포장해 주세요. 죽은 우리 남편이 경찰이었는데 이 근처 순찰 돌다가 여기 들러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미자의 국자를 젓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과 이 집 국밥을 좋아했다는 구체적인 말에 미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순옥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남편이라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이정훈이에요. 순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미자는 들고 있던 국자를 손 옆에 내려놓고 두 사람을 다시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오래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이름을 듣는 순간 국밥집 주인 미자의 얼굴에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끓고 있던 국밥솥의 가스레인지 불을 천천히 줄이고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순옥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남편분 성함이 이정훈이라고 하셨지요? 혹시 시장 근처 파출소에서 일하셨던 그 이정훈 형사님 맞으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남편 맞아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미자는 잠시 말없이 순옥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양반 정말로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녀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희 남편을 기억하시는군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하죠. 저희 국밥집 늘 들러서 맛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은 제 은인이에요, 은인. 미자가 감정이 벅차오르는 듯 말했습니다. 은인이요? 옆에 있던 민영이 궁금하다는 듯 되물었죠. 미자는 가게 안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선 여기 앉으세요. 이야기가 좀 길어요. 세 사람이 가게 구석의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자 미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일이네요. 그때 이 시장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제가 그때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날릴 뻔했어요. 미자는 먼 과거를 떠올리는 듯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가게 터도 꼼짝없이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매일 밤을 울면서 보냈는데 그때 이정훈 형사님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며 사기꾼 놈들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이 가게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죠. 미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순옥은 처음 듣는 남편의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사건이 다 해결된 후에도 매일같이 들러서 별일 없는지 안부도 물어봐 주셨어요. 그렇게 속정 깊은 분이셨어요. 미자가 순옥의 손을 따뜻하게 꽉 잡았습니다. 형사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이 국밥집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순옥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그 영상인지 뭔지 한번 봅시다. 언제적 화면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 화요일쯤이었을 거예요. 민영이 날짜를 기억해내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두 사람을 가게 안쪽으로 이끌어 계산대 아래에 있는 낡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며칠 전 녹화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기 시작했죠. 찾았어요. 할머니, 여기요. 민영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순옥의 아들 내외와 어떤 낯선 남자가 만남 다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순옥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던 미자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 사람 저기 시내 사거리에 있는 한빛 신경외과 최 원장 아니에요? 한빛 신경외과요? 순옥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틀림없어요. 근데 아드님 내외가 저 의사랑 왜 저기서 만났을까요? 미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희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말했어요. 한빛 신경외과 원장이 과거에 의료사고랑 불법으로 약물을 처방해줘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때 증거가 부족해서 풀려나긴 했지만 아주 질이 나쁜 인간이니 절대 저 병원에는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아드님이 일부러 그 의사를 찾아갔다는 말이잖아요. 민영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끔찍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미자가 혀를 차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쯧쯧, 그러고 보니 저 최 원장 예전에 의료소송에 휘말려서 시끄러웠다는 소문이 시장에 파다했어요. 그래서 병원 이름 바꾸고 동네 이사해서 다시 개업한 거라고 들었죠. 순옥이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그 이상한 약을 처방해준 의사가 바로 저 사람이었구나. 그럼 이 영상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미자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저 의사가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순옥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영상을 작은 저장 장치에 복사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제가 복사할게요. 경찰서에 가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순옥과 민영, 그리고 미자는 국밥집 안에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인 아들과 의사의 첫 만남,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차가운 비가 내리던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내 사거리에 위치한 한빛 신경외과 진료실 안은 바깥의 날씨만큼이나 스산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들 강식과 며느리 서희는 초조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연신 마른 손바닥을 비비고 있었죠. 원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 오는 걸 워낙 싫어하셔서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강식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환자 본인이 직접 와야 처방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최 원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고집이 워낙 세서요.
드시던 혈압약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약만이라도 좀. 안 됩니다. 의료법상 본인 확인 없이는 그 어떤 약도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최 원장이 단호하게 서희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강식과 서희의 얼굴에 절망적인 기색이 스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핏발 선 얼굴과 귓가를 찢을 듯한 독촉 전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에 관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주워 듣고는 어떻게든 치매 진단서를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든 대출을 받아서든 사채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원장님, 사실은 강식이 무언가 결심한 듯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최 원장이 먼저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제출할 서류 때문에 오신 겁니까? 그 말에 강식이 화들짝 놀라며 최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부모님 재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자식들이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최 원장의 입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식은 그 미소가 마치 동아줄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원장님,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못할 건 없죠.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만큼의 대가는 치르셔야 할 겁니다. 대가라면 돈 말입니까? 얼마를 원하십니까? 3천만 원. 최 원장이 아무렇지 않게 액수를 불렀습니다. 강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3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곳을 알아보시든가요. 요즘 세상에 이런 위험한 일을 책임지고 해줄 의사가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최 원장이 조소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강식은 잠시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1,000만 원, 계획대로 요양원 들어가시면 2천만 원입니다. 일단 그러려면 먼저 어머님을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좀 만들어야 합니다. 최 원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혈압약이라고 속이고 꾸준히 들이세요. 한 2주 정도만 드시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정말 그러면 치매 진단서 끊어줄 수 있는 거죠? 강식이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중에 약만 딱 끊고 회복기간 가지면 원래대로 돌아오니 걱정 마세요. 최 원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병원으로 모시고 오세요. 제가 아주 그럴듯한 치매 진단서를 하나 써드릴 테니. 그렇게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강식이 나간 후 최 원장은 환자 차트에 적힌 순옥이라는 이름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과거를 떠올렸죠. 5년 전 그는 잘 나가는 신경외과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불법 약물 유통 혐의로 자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형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순옥의 남편 정훈이었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 형사 때문에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이 작은 동네까지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죠. 이정훈의 아내, 이렇게 또 만나네. 최 원장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최 원장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진단서 양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의 눈에 악마 같은 광기가 서렸습니다. 한편 집에 돌아온 강식은
아내 서희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걸까? 이거 걸리면 우리 깜빵이야. 서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지금 우리한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강식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빚 못 갚아도 감옥에 가든 사채업자 손에 죽든 그러겠지. 어차피 어머님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셔야 할 뿐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모시고 살 수 없잖아. 사채업자 놈들이 내일 또 찾아온다고 했어. 돈 못 구하면 우리 식구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단 말이야. 강식이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습니다. 그 말에 서희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님께 약 잘 챙겨드릴게.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악마 같은 의사의 끔찍한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건넨 약병을 받아들었죠. 한 달 전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끔찍한 공모가 시작되고 현재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국밥솥 옆에서 순옥, 민영 국밥집 사장님 미자, 이렇게 세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손에 넣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세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죠.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요. 병원도 아니고 찻집 앞에서 만난 건데 그냥 아는 사이라 우연히 인사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잖아요. 민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놈들 목소리가 똑똑히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해. 순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기 같은 걸로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할 수는 없을까요? 미자가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요즘 녹음기는 너무 티가 나서 금방 들킬 거예요.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요. 민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다시 막막함이 어렸습니다. 그때 순옥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경로당에 가면 김판수 영감이 있어. 김판수 영감님이요? 그분은 누구세요? 그 양반이 젊었을 때 청계천에서 대단한 기술자였다고 하더라. 지금도 경로당 구석에서 온갖 낡은 라디오며 선풍기며 못 고치는 게 없어. 순옥의 목소리에 희망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분이라면 혹시 티 안 나는 작은 녹음기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네요. 미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 영감님께 한번 부탁해 보자. 세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 한쪽 구석에서 돋보기 안경을 쓴 70대 후반의 판수가 정말로 낡은 라디오를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놀림은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교하고 능숙했죠. 판수 영감님. 순옥이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판수가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허, 순옥이 아니여. 웬일로 여기까지 다 왔어? 영감님께 꼭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순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판수는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순옥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티 안 나는 녹음기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 말이야? 네, 영감님. 영감님 밖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판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을 알아봐. 단호한 거절에 순옥의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순옥이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영감님, 이건 그냥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 의사랑 짜고 약을 먹여서 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약을 먹여 치매 환자로 만든다는 그 말에 판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소? 의사가 처방해준 가짜 약을 먹여서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 다음에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라고 진단서를 써주기로 했대요. 할머니 재산 때문에 민영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판수가 두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 판수의 목소리에 서슬퍼런 분노가 서렸습니다. 영감님? 순옥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판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우리 집사람 영순이도 똑같은 일을 당했지. 네. 세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식놈들이 의사와 짜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쳐넣었지. 얼마 안 되는 재산이 탐나서 판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갇힌 영순이는 결국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어. 세 사람은 충격적인 이야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기술자로 살았는데 내 마누라 억울함 풀어줄 증거 하나를 못 찾았어. 내가. 판수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때의 무력함과 뼛속까지 사무쳤던 분노를 나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영감님. 순옥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판수가 눈물을 닦고 순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옥이 당신까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둘 수는 없지.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영이 기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40년간 만져온 기술을 전부 쏟아부어서 세상 어떤 놈도 눈치채지 못할 완벽한 물건을 만들어주겠소? 판수가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순옥이 판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판수는 잠시 눈을 감고 아내를 떠올린 뒤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부품들을 결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순옥의 집 거실 선반 위에는 낡고 정겨운 모양의 휴대용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판수가 며칠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만든 특별한 녹음기였죠.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옛날 라디오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최첨단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작전 개시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라디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영감님, 정말 이걸로는 안 들키는 게 확실하겠지요? 곁에 있던 판수에게 순옥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내 40년 기술자의 명예를 거는 거요. 저건 세상 누가 봐도 그냥 낡은 라디오일 뿐이니 걱정 마시오. 판수가 자신의 작품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작동법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소. 여기 이 볼륨 조절 버튼 보이지요? 이걸 오른쪽으로 살짝만 돌리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리면 멈추게 되어 있소.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순옥이 자신의 방에서 애써 태어난 척 책을 읽고 있었죠. 그녀의 거실엔 판수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라디오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강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네, 접니다. 이강식. 강식이 문틈으로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옥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모든 신경을 아들의 목소리에 집중했지만 작게 말하는 목소리에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녹음기엔 아들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약효요? 아, 네. 아주 좋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부쩍 멍하니 계시고 했던 말을 또 하시고 진짜 치매 환자 같아요. 다음 주 중으로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 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약효가 제대로 듣는 것 같으니 다음 주 중에 병원으로 한번 모시고 오세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진단서는 문제없이 나오는 거죠? 강식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준비해드리죠. 아주 완벽한 치매 진단서가 나올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바로 요양원 절차를 밟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성공하면 약속드렸던 돈은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이번 일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우리 사이에 더는 볼 일도 없을 겁니다. 최 원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시간 정해서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옥은 잠시 후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씨가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니? 아, 어머니. 그냥 회사 친구요. 강식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순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녹음기에 제발 모든 내용이 잘 담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잠시 후 순옥은 일부러 지갑과 장바구니를 챙겨 들었습니다. 나장 좀 봐서 올란다. 저녁에 된장찌개라도 뜨끈하게 끓여 먹자꾸나. 순옥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거실에 있던 며느리 서희가 소파에 앉아있는 강식에게 짜증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물론 이 대화 또한 라디오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담아내고 있었죠. 여보, 근데 어머니 약효가 너무 더딘 거 아니야? 최 원장이 2주면 된다더니 벌써 2주가 넘었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방금 원장이랑 통화했어. 다음 주 중으로 모시고 오라더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강식이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어제도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심장이 철렁했다고. 하루라도 빨리 이 집 팔아서 돈부터 갚고 두 발 뻗고 자야 할 거 아니야. 서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알아, 안다고. 그래서 서두르는 거 아니야. 진단서만 나오면 바로 다음날 요양원에 모시고 변호사한테 갈 거야. 그럼 이 지긋지긋한 빚쟁이 인생도 끝이라고. 지긋지긋해, 정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 약 챙겨드리면서 살갑게 구는 것도 이제는 토 나올 것 같아. 언제까지 이 연극을 해야 해? 서희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아닌 탐욕에 가득 찬 혐오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순옥은 녹음기를 멈추고 즉시 민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영아, 나야. 뭔가 많이 담긴 것 같아. 지금 바로 국밥집으로 와주렴. 1시간 후 미자의 국밥집에 민영과 판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판수가 라디오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먼저 강식과 최 원장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소름 끼치는 대화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녹음 내용을 듣는 동안 네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친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잔인한 말에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미자가 며느리의 목소리까지 듣자 치를 떨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아들, 며느리 둘 다 돈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민영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판수가 조용히 녹음을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우리 손에 들어왔소. 바꿔치기한 약, 범죄를 모의한 통화 녹음,
그리고 범행 동기까지. 이제 저놈들은 발뺌하지 못할 거요. 모든 증거가 모였네요. 순옥이 그 누구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서로 가요. 더는 망설일 필요 없어요. 민영이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 저것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시간이야. 순옥의 눈에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섰습니다. 미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소. 이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하니. 판수도 라디오를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은 결연한 표정으로 국밥집 문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잔인한 진실이 담긴 라디오를 품에 안은 네 사람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이름으로 저들을 심판하는 것뿐이었죠. 익숙지 않은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선 순옥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증거물이 든 가방을 꽉 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민영이 순옥의 팔을 살며시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허허, 40년 만에 이런 일로 경찰서 문턱을 넘어보는구만. 판수가 쓸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는 마침내 민원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젊은 형사 한 명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순옥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요? 어떤 신고 말씀이십니까? 형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이강식과 며느리 최서희가 한빛 신경외과 최 원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저에게 가짜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네, 가짜 약이요? 형사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압약이라고 저를 속이고 실제로는 강력한 신경안정제를 먹여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벌이는 짓입니다. 순옥이 가방에서 며칠간 모아온 약이 든 봉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자가 옆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형사님, 그 최 원장이라는 사람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과거에 의료과실 소송으로 시끄러웠다는 소문이 우리 시장에 파다해요. 그래요? 네. 아마 아드님이 그 소문을 듣고 일부러 돈으로 매수할 만한 의사를 찾아 접근했을 겁니다. 그 말에 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범한 가족 문제 신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어머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 말에 판수가 기다렸다는 듯 들고 온 라디오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그놈들이 나눈 대화가 똑똑히 녹음되어 있어. 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라디오를 받아들었습니다. 라디오 말입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오. 판수가 직접 나서서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라디오 스피커에서 강식과 최 원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약효가 제대로 듣는 것 같으니 다음 주 중으로 병원으로 한번 모시고 오세요. 마무리 지어야죠. 성공하면 약속한 돈은 바로 드릴게요. 끔찍한 대화 내용이 끝나자 민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군요. 즉시 약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녹취 파일의 진위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형사는 서둘러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형사가 순옥을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순옥 곁엔 판수와 민영, 미자가 함께 서 있었고
네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약, 혈압약 성분은 전혀 없고 어머님 말씀대로 강력한 향정신성 약물이 맞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확실하고요.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형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순옥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당장 체포하시는 건가요? 민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당장 체포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가 다 나왔다면서요. 미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최 원장 측 변호사는 분명 환자의 극심한 불안 증세를 완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처방이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통화 내용도 흥분한 보호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화였다고 발뺌하겠죠. 최악의 경우 아드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꼬리 자르듯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싸움이 한없이 길어질 거고 결국 어머님만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형사가 답답하다는 듯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그럼 이대로 저 악마 같은 놈들을 그대로 두란 말입니까? 판수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 원장이 진료실에서 직접 허위치매 진단서를 작성하는 현장을 덮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상해, 공모까지 더해져 변명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형사가 순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직접 병원에 가주셔야 합니다. 위험하진 않을까요? 민영이 걱정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곁에서 지켜볼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순옥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전 불안해요. 민영이 깜짝 놀라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민영아, 이건 더 이상 나 개인의 복수가 아니야. 법의 이름으로 저런 악을 심판해야지. 그래야 우리 영감 얼굴도 떳떳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구나. 순옥의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네 사람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순옥은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판수가 미리 알려준 대로 약 기운에 취한 듯한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씨가 서희야. 이리 좀 와서 앉아보렴. 목소리에는 일부러 힘을 쭉 빼고 말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즘 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금방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방금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도 잊어버렸구나. 순옥이 정말로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식과 서희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믿는 눈치였죠. 어머니,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좋은 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희가 걱정하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할까 보다. 이러다 정말로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는구나. 내일 나랑 같이 병원 좀 가다오. 순옥이 불안에 떠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용하다는 병원으로 잘 알아볼게요. 강식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쾌재를 부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최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접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스스로 병원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아주 잘 됐군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로 예약 잡아두겠습니다. 다른 환자들 없을 때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으니까요. 최 원장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약속된 시간이 되자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빛 신경외과 주변에 잠복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옥은 판수가 밤새 만들어준 특수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용 지팡이였지만 손잡이 부분에는 초소형 송신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무서우시면 지금이라도. 차 안에서 민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지. 끝을 봐야 해. 순옥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한빛 신경외과에 도착한 순옥과 아들 내외는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병원 밖 감시 차량 안에서는 판수가 헤드셋을 쓴 채 수신 장치를 조작하고 있었죠. 음성 신호 아주 깨끗하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판수가 옆에 앉은 형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오민영 씨는 지금 즉시 로비로 잠입해서 대기해 주십시오. 형사가 민영에게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영은 다른 환자 보호자인 척하며 자연스럽게 병원 로비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순옥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말에 순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최 원장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의사인 척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순옥을 맞았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제일 불편하신가요? 네, 원장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정신이 없어서요. 순옥이 힘없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확한 검사를 해야 하니 가지고 오신 가방은 저쪽에 잠시 두시고요. 최 원장이 순옥의 지팡이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아드님도 검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잠시 밖에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강식까지 밖으로 내보낸 최 원장은 진료실 문을 직접 잠갔습니다. 1차 녹음 장치는 그렇게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판수는 이런 상황을 모두 예상하고 순옥의 외투 단추에도 똑같은 성능의 초소형 송신기를 미리 달아두었습니다. 진료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최 원장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오늘이 며칠인지는 아시겠어요? 10월 9일 아닙니까? 순옥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기억나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이제는 가물가물하시죠? 제가 다 이해합니다. 최 원장이 일부러 순옥을 무시하며 혼란스러운 질문들을 마구 던졌습니다.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해요. 당신 같은 사기꾼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은. 순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그 순간 최 원장의 위선적인 미소가 표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죽은 내 남편한테 당신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정훈 형사. 과거에 당신을 직접 수사했던 그 형사 말입니다. 순옥의 말에 최 원장의 얼굴이 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하? 그 지긋지긋한 영감탱이와 눈빛까지 아주 똑 닮았군요. 최 원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나 난 무죄로 풀려났고 당신 남편은 틀렸다는 게 증명됐는데. 그는 보란듯이 책상 위 진단서 양식을 꺼내 들고 펜으로
글씨를 적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기 환자는 중증의 혈관성 치매 소견을 보이며 망상 및 공격적 행동을 동반하여 즉각적인 보호시설 입원이 필요함.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순옥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며 소리치자 최 원장이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주사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으시군요, 어머님. 어차피 진단서에 선망 및 공격적 행동이라고 한 줄 더 적으면 그만이지만 당신은 의사도 아니야. 이 악마 같은 놈.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환자분을 좀 진정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최 원장이 약물이 가득 찬 주사기를 들고 순옥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 안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판수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최 원장의 범행 자백과 협박이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지금이다. 전원 진입해.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진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다. 전원 진입해. 형사의 다급한 외침이 무전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병원 복도를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VIP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에 간호사 여러 명이 오가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는 간호사들이 경찰들을 보고 소리라도 지른다면 방 안에 있는 최 원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잠깐, 전원 대기. 상황을 파악한 형사가 급히 달려가던 강력팀 형사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상태로 복도를 지나 진입하면 간호사들 비명소리 때문에 최 원장이 인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놈에게 생각할 시간을 단 1초도 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경찰 한 명이 물었습니다. 복도를 비워야 합니다. 어떻게든 저 간호사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요. 형사가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병원 로비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상황을 기다리던 민영의 귀에 꽂힌 이어폰으로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영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철없던 시절 소매치기를 하며 터득했던 기술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 한 곳으로 완벽하게 집중시키는 기술이었죠. 팀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도를 비워볼게요. 민영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로비 중앙에 있는 접수처로 달려가 준비해온 영수증 뭉치를 데스크 위에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계산이에요? 우리 엄마 수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요? 사람을 아주 날강도로 아는구만. 네. 손님, 죄송합니다만 우선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갑작스러운 소란에 접수처 직원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차근차근은 무슨...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병원이 아니라 완전 도둑 소굴이네. 민영이 가방까지 접수대에 집어던지며 완벽한 분노 연기를 펼쳤습니다. 순식간에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 제발 진정하세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진정하게 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이 수술 때문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민영이 서류를 공중으로 흩뿌리며 울부짖자 로비에 있던 모든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 저기 무슨 일이야? 수술비 때문에 싸움 났나 봐. 당연히 복도에서 서성이던 간호사들도 웅성거리는 소리에 놀라 하나둘 로비로 달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누가 좀 말려주세요. 간호사들이 모두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민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 몇 초간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가 텅 비게 되었죠. 지금이야. 형사의 신호와 함께 경찰들이 소리 없이 고양이처럼 달려 진료실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 시각 진료실 안에서는 최 원장이 약물이 든 주사기를 순옥의 팔에 막 꽂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이제 곧 아주 편안하고 조용해지실 겁니다. 어머님. 최 원장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쾅! 진료실 문이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경찰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손 들어. 당장 손에 든 거 내려놔. 뭐야? 최 원장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최정훈, 당신을 의료법 위반과 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경찰이 최 원장을 바닥에 거칠게 넘어뜨리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십니까? 형사가 가장 먼저 순옥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다행히 괜찮습니다. 순옥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범인이 서명한 허위 진단서 현장 증거로 확보했고 사용하려던 주사기도 압수하겠습니다. 형사가 책상 위에 놓인 진단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로비에서는 민영이 여전히 소란을 피우며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원장 나오라고 해요. 그때 복도에서 최 원장이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원장님? 모든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민영은 재빨리 연기를 멈추고 순옥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민영이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맙다. 순옥이 민영의 손을 뜨겁게 꽉 잡았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들 강식도 공범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강식이 경찰에게 끌려가며 절규했지만 순옥은 그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판수와 미자가 초조하게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고생 많았소. 정말 장했어. 판수가 순옥의 어깨를 격려하듯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네요. 미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작이라니요? 민영이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싸워야지. 다시는 이런 악질들이 선량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해. 그게 내 아들일지라도. 순옥의 말에 다른 세 사람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수갑을 차고 떠나는 최 원장과 아들을 넘어 앞으로 열릴 법정의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아들 강식과 서희의 모습을 순옥은 차갑지만 쓸쓸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철컹이는 수갑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강식은 그제야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강식이 경찰에게 끌려가며 절규하듯 순옥을 불렀지만 순옥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에서 순옥과 아들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강식은 수척해진 얼굴로 순옥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그 최 원장이라는 놈이, 그놈이 저를 꼬드겨서. 강식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강식아. 순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네가 그 의사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니? 순옥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식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건 사채 빚에 쪼들려서 내 재산이 탐났던 것이 아니고. 연이어 터져나오는 질문에 강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멀쩡한 어머니 치매 환자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맞지 않아? 순옥의 목소리에는 참아왔던 분노와 깊은 실망감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강식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순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너무 늦었다. 어머니, 제발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아들을 감옥에서 썩게 하실 생각이세요? 용서라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최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상해,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최정우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리고 오직 금전적 이익과 사적인 복수심을 위해 환자를 기만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 원장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강식과 며느리 서희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과 며느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형을 검토하였으나 천륜을 저버린 패륜적 범죄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므로 엄벌에 처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순옥은 조용히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교도관에게 끌려가던 강식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어머니. 후회는 죄를 짓기 전에 했어야 하는 거야. 순옥은 끝내 아들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네가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반성하거라. 내 아버지한테도. 어머니.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순옥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는 백년 수사대 친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아, 정말 고생 많았다. 미자가 다가와 순옥의 팔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네. 판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럼 괜찮다. 이제 정말 후련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순옥이 깊은 숨을 내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판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텅 빈 아들의 방을 바라보며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사라진 방은 마치 집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휑했죠. 한때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순옥은 그 정막이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에 굳게 마음을 먹고 소중한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시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애써 텅 빈 마음을 채우려 노력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혼자서 이걸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완전 진수성찬이네. 집에 도착한 미자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집밥을 받아보는 것 같아요. 민영이 아이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뭘 별것도 아닌데. 나야 뭐 혼자 먹으려니 입맛도 없고 해서 겸사겸사 차려본 거지. 순옥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은 정말 오랜만이요. 잘 먹겠소이다. 판수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분위기가 점차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참 즐겁게 식사를 하던 순옥이 갑자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할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쓰던 방이 저렇게 텅 비어 있으니 집이 너무 휑하고 적적해서 꼭 유령의 집 같아. 밤마다 저 방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순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봤죠. 혼자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요. 순옥 씨 잘못은 하나도 없어. 미자가 순옥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민영이 무언가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머님, 제가 혹시 괜찮을까요? 뭐가?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할머니 곁에서 함께 살면 할머니께서 덜 외롭지 않으실까 해서요. 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민영아.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 할머니께서 불편하시면. 아니야. 순옥이 다급하게 민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정말 괜찮겠니? 네, 할머니. 저는 정말 좋아요. 진짜 딸처럼, 아니 딸이 되어서 할머니 모시고 싶어요. 민영의 눈에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민영이. 순옥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허허, 그럼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구만. 판수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에요. 미자가 기뻐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민영은 자신의 짐을 꾸려 순옥의 집, 아들이 쓰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비어있던 방에 아기자기한 가구와 옷가지가 채워지자 집안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은 매일 아침 순옥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했죠.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하셔야죠. 응, 고마워 민영아. 순옥은 따뜻한 미소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미자는 예전보다 더 자주 순옥의 집에 들러 갓 끓인 국밥과 맛있는 반찬거리를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옥 씨, 새로 끓인 국밥 맛 좀 봐줘요. 아이고 미자 씨, 매번 이렇게 신세져도 돼요? 뭔 소리예요? 가족끼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판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주 들렀습니다. 순옥이 거실에 라디오가 또 말썽이라며? 내가 금방 고쳐주지. 판수 영감님, 매번 고마워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고마워해. 당연한 일이지. 저녁이 되면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네 그려. 할머니,
내일은 저랑 같이 시장에 장 보러 가요. 그래, 그러자꾸나. 우리 민영이랑 시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자. 순옥의 집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진짜 가족의 집이 되었습니다. 민영아. 잠자리에 들기 전 순옥이 민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네가 내 곁에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저도요, 할머니가 계셔서 꼭 진짜 엄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순옥이 그런 민영을 따뜻하게 꽉 안아주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그 어떤 혈연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백년 목욕탕은 여전히 동네 할머니들의 사랑방으로서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순옥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죠. 목욕탕 안에서 순옥은 다른 할머니들과 어우러져 서로 등을 밀어주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옥아, 요즘 얼굴이 아주 활짝 폈어. 좋은 일 있어? 함께 목욕을 한 동네 친구가 순옥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랑 매일 같이 웃고 떠드니 절로 좋아지지. 이게 다 내 복이야. 순옥은 자신의 곁을 지키는 민영과 미자, 판수를 생각하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길, 순옥은 민영과 저녁 창거리를 구경했죠. 할머니,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맛있는 해물파전 해드릴까요? 민영이 싱싱한 쪽파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 좋지. 그럼 판수 영감님이랑 미자 씨도 부를까? 좋아요. 한편 경로당 작업실에 판수 할아버지는 고장난 장난감 자동차를 고치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건 또 뭐예요? 경로당의 젊은 사회복지사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아랫집 사는 꼬마 녀석이 가장 아끼는 거라는데 바퀴가 부러졌다고 온종일 울상이라서 말이야. 늙은이 소일거리로는 이만한 게 없지. 판수는 자신의 기술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네 사람은 어김없이 순옥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고소한 파전 냄새가 집 안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미자가 가게에서 챙겨온 뜨끈한 국밥과 깍두기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많이 드세요. 민영이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민영이 음식 솜씨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이야. 아주 노릇노릇하니 잘 부쳤네. 미자가 파전을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꼭 명절 같구먼. 판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순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거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지를 확인한 순옥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옥이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강식이에요.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 정말로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많이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순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전화드린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럼 왜 전화했어? 그냥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강씨가 내 어머니. 거기서 내 몫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진심으로 속죄하며 살아라. 내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올 때는 진짜 사람이 되어서 나와라. 어머니. 그리고 오롯이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알겠니? 순옥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괜찮아. 이제 정말로 마음속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구나. 순옥이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영이 그런 순옥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